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76살 아버지, 요양원으로 가야 할까요? 집에 남아야 할까요? 아버지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은 전문 케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사랑, 다른 선택.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박영수님의 관점으로 본 상황입니다. 2월 15일 저녁 7시 저는 침대에 누워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한계야? 아버지 혼자 화장실도 못 가시잖아? 낙상 위험도 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개월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오른쪽 다리와 팔에 마비가 왔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렵고 화장실 갈 때마다 며느리나 아들을 불러야 했습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 깨면 며느리가 일어나 부축해줬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안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재활 프로그램도 있대. 큰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짐이 됐구나. 자식들이 저를 보내려고 하는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오른쪽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지팡이를 짚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큰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탁자 위에는 실버타운 요양원 안내 책자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사진, 웃고 있는 어르신들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집에서 죽고 싶다. 요양원 같은데 안 간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45년을 산 곳입니다. 1978년 신혼 때 아내와 함께 20평짜리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재건축하면서 30평 아파트가 됐지만 이 공간의 구석구석에는 제 인생이 배어 있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면 북한산이 보입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그 산을 보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부부는 그 창가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산이 잘 보여. 아내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작은 방은 큰아들 민호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벽지를 여러 번 바꿨지만 문틀에는 아직도 아이들 키 재던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생일마다 재던 키. 그 자국들을 볼 때마다 아이가 자라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부엌은 아내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30년 넘게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 된장국 끓이는 소리, 생선 굽는 지글거림. 그 모든 것이 이 집의 기억입니다. 아내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그 부엌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는 제가 직접 설치한 안전 손잡이가 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미끄러질까봐 제가 손수 달았습니다. 드릴로 벽에 구멍 뚫고 나사못 박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이 집을 떠나라고요? 45년의 기억을 버리고 낯선 요양원으로 가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싶습니다. 아내가 누워있던 방, 그 옆자리에서 눈을 감고 싶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착한 사람입니다. 아들이 데려왔을 때부터 제 며느리는 순하고 성실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시댁에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암 투병할 때도 수진이 병원에 자주 와서 간병을 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 떠난 뒤에도 명절마다 제 방을 청소해주고 빨래를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진 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밝게 웃던 며느리가 요즘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숱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밤에 화장실 가겠다고 부를 때마다 며느리는 잠옷차림으로 나와 저를 부축합니다.
어제 새벽 3시 또 화장실이 급해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제 방으로 왔을 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피곤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를 부축해 화장실까지 데려가고 용변을 볼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까지 걸어가는 동안 며느리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몸무게 60kg을 40kg 겨우 나가는 며느리가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나서 며느리가 허리를 펴며 작게 신음했습니다. 아이고 그 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밤에 깨워서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며느리한테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아들이 주말마다 제 병원 진료를 데려가야 합니다. 며느리는 제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밤낮 없이 저를 돌봐야 합니다. 차라리 요양원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호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북한산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민호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요양원 얘기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제 3곳을 둘러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 대 환자 비율도 좋고 재활치료 프로그램도 잘 돼 있어요. 깨끗한 개인실, 넓은 식당, 재활치료실, 정원. 사진 속 시설은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감옥으로 보였습니다. 민호야, 난 이 집에서 살고 싶다. 내 엄마 있는 곳에서 죽고 싶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밤잠도 못 자고 허리도 아프고. 알아? 내가 짐이 되는 거 안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가라는 거지? 짐 치우듯이 날 보내려는 거지? 민호가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선 혼자 계실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일하러 나가면 8시간 이상 혼자 계시는데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민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낮에 혼자 있을 때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빠 이해한다. 내 입장도 안다. 수진이도 힘들고 너도 바쁜 거 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아빠한테 그냥 집이 아니야. 너희 엄마 숨결이 남아있는 곳이고 너희 형제가 자란 곳이야. 민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수진이가 지난 3개월 동안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이러다 수진이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호가 저를 차에 태워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보시고 결정하세요. 민호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푸른 소나무 요양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멀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요양원 건물은 깨끗했습니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에 입구에는 화단이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원장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제가 시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냄새. 2층 식당에는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점심 식사 중이었습니다. 대부분 70대 후반에서 80대로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휠체어에 앉아 간호사가 밥을 떠먹여주고 있었고 어떤 분은 혼자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3층 재활치료실을 둘러봤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한 어르신의 다리를 굽혔다 펴는 운동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 5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어르신 상태에 맞춰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시설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4층 개인실을 보여줬습니다. 7평 정도 되는 방에 침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 방은 채광도 좋고 조용해요. TV도 있고 개인 화장실도 있습니다. 원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방이 너무 작고 낯설게 보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가자.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시설이 좋잖아요. 좋기는 뭐가 좋아? 감옥 같아 보인다.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민호가 저를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민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저는 5년 전 아내의 마지막을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안말기였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모시고 가세요.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시게. 의사의 권유로 저희는 아내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일주일에 3번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우리 침실 침대에 누워 창밖 북한산을 바라보며 마지막 한 달을 보냈습니다. 여보, 저 산 참 아름답죠?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년 넘게 저 산 보며 살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아내의 손을 잡고 저도 함께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집으로 데려와줘서. 낯선 병원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마지막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나도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소. 당신 곁에서 눈 감고 싶소.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그렇게 해요. 아내는 이틀 뒤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나도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을 거요. 당신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이 집에서 출발할 거요. 그게 5년 전 제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합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려야 합니다. 아내가 마지막 숨을 쉬던 그 방을 떠나야 합니다. 매일 아침 아내 사진에 여보, 잘 잤소? 라고 인사하던 그 공간을 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 4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오? 아이들은 요양원 가라는데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있고 싶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겠소? 사진 속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저녁, 며느리 수진이 제 방에 저녁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과 반찬이 담긴 쟁반이었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수진이 쟁반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많이 힘들게 하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괜찮아요.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 보면 다 알아.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도 피곤해하고 다 나 때문이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힘들긴 해요. 회사 다니면서 아버지 케어하는 게 쉽진 않아요. 밤에 깨는 것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수진아. 내가 착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더 미안해.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은 저희가 아버지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더 나은 케어를 제공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선 저희가 일하러 나가면 혼자 계시잖아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수진아, 내 마음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이 좋아. 내 시어머니 있는 곳이고 너희 남편이 자란 곳이야.
요양원 가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낯선 곳에서 혼자 그건 너무 무서워.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책감이 들어요. 아버지를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제가 더 힘내야 하는 건지 매일 밤 고민해요.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울지 마. 내가 나쁜 시아버지지. 며느리 고생시키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결정하셔야 해요.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개인실 하나 비었는데 이번 주 안에 결정 안 하면 다른 분한테 간대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급했습니다. 저는 창밖 북한산을 바라봤습니다. 2월 끝자락 산에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빠는 정말 모르겠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기 싫어? 하지만 수진이 고생하는 것도 보기 힘들어?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도 괴로워? 아빠가 이기적인 거냐?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마음도 중요해요. 민호야, 내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빠한테 약속하라고 했어. 이 집에서 마지막을 맞으라고. 낯선 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 약속을 어기면 아빠는 어떡하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가 행복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게 요양원이든 집이든.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가고 아들은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자고 저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요양원을 가자니 아내와의 약속이 무너지고 집에 남자니 가족들이 무너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아파합니다. 민호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아빠가 생각 좀 해볼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하세요. 민호가 나가고 저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모르겠소. 수진이는 힘들어하고 민호는 걱정하고 나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고 답을 모르겠소. 사진 속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박영수 씨의 시선이었습니다. 집을 떠날 수 없는 아버지. 같은 순간을 이제 큰아들 민호 씨의 눈으로 봅니다. 2월 5일 새벽 3시 아내 수진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저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화장실 앞 복도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지셔서 이마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급히 다가가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넘어졌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마의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수진이 구급상자를 가져와 지혈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꿰매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아버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쥐고 앞만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런 일이 3번째였습니다. 한 달 전에는 주방에서 넘어지셨고 2달 전에는 침대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피까지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5바늘을 꿰맸습니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이 혼자 거동하시기엔 위험합니다. 낙상이 반복되면 고관절 골절이나 뇌출혈 위험이 있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침대에 눕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아버지 혼자 두면 너무 위험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봐야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께 전화했을 때 말씀이 어눌하셨습니다. 민호야, 몸이 이상해. 급히 달려갔더니 아버지가 소파에 반쯤 쓰러져 계셨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의사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손상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퇴원 후 저희는 급한 짐을 꾸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사시던 아버지 집은 아파트였고 혼자 계시는 게 불안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모시고 살자. 우리가 케어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시부모님과 따로 살았는데 이제 같이 살게 된 겁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수진이 아침에 아버지 식사 준비하고 저는 출근 전에 아버지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저녁엔 셋이서 식사했고 주말엔 산책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밤에 화장실 가시는 횟수가 늘었고 매번 수진이 일어나 부축해야 했습니다. 2달째부터 수진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니 낮에 집중이 안 됐습니다. 한 번은 회의 중에 졸다가 상사한테 지적받았다고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한 것 같아.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케어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수진이 점점 말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결혼 전 55kg이던 몸무게가 45kg으로 줄었습니다.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3개월째 수진이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버지를 부축하다가 삐끗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 초기입니다. 무거운 거 들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60kg 넘는 아버지를 부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수진이가 쓰러지겠다. 인터넷으로 서울 근교 요양원을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리뷰를 읽어봤습니다. 시설이 깨끗해요. 간호사분들이 친절해요 같은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리뷰도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우울해 보여요. 가족 면회가 줄어들어요. 집에 계실 때보다 기력이 떨어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저는 3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곳은 시설이 낡았습니다.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어르신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탈락. 두 번째 곳은 비용이 너무 비쌌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아버지 연금과 제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탈락. 세 번째로 간 곳이 푸른 소나무 요양원이었습니다. 남양주에 있어서 서울에서 조금 멀었지만 시설이 깨끗했습니다. 원장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입소자 대 간호사 비율이 5대1입니다. 재활 프로그램도 주 5회 진행하고요.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 아버지 연금 90만 원과 제가 나머지를 부담하면 가능했습니다. 입소 대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개인실 하나 비었습니다. 2주 안에 결정하시면 바로 입소 가능합니다. 원장이 답했습니다. 저는 팜플렛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수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시설도 괜찮고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수진이 팜플렛을 넘기며 봤습니다. 좋아 보이네. 근데 아버지가 동의하실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게 뻔했습니다. 일단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야지.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양원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내 집에서 죽고 싶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 집에서 내 엄마랑 45년을 살았어. 여기가 내 집이야. 아버지는 매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인생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수진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제는 새벽에 아버지 화장실 모시고 나서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한계야.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 몸도 아프고 매일 밤 깨는 게 너무 힘들어. 저는 아내를 안아주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한테가 아니라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은 선배한테 하소연했습니다. 형, 나 진짜 모르겠어. 아버지는 집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케어가 안 돼. 어떻게 해야 해? 선배가 답했습니다. 민호야, 결국 내가 결정해야 해. 아버지 뜻도 중요하지만 너희 부부 건강도 중요해. 수진이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선배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강제로 요양원에 모실 순 없었습니다. 그건 불효였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효도와 아내 건강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둘 다 소중한데 둘 다 지킬 수 없는 상황.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2주일째 아버지를 요양원에 데려갔습니다. 한 번만 보시고 결정하세요. 제 간곡한 부탁에 아버지가 따라나셨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보고 나서도 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 감옥 같아 보인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와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수진의 지친 얼굴을 봐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수진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요양원 절대 안 간다고 하시네.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밤에 잠도 못 자고 회사에서 눈치 보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 당신 고생하는 거 안다고. 근데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봐. 45년 사신 집을 떠나라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는? 내 건강은? 우리 결혼 생활은? 다 희생해야 해? 저도 화가 났습니다.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아버지 걱정하고 당신 눈치 보고. 나도 지쳤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혼할까? 내가 나가면 되잖아. 당신은 아버지 모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 무슨 말이야?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버지도 아내도 저도 모두 불행한 상황.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젯밤에 너무 화가 나서 이혼 얘기는 진심이 아니었어. 저도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소리 질러서. 우리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는 서로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민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실수가 많아졌어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라고만 답했습니다.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선배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호야,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선배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문제, 수진의 건강 악화, 제 고민까지. 선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민호야, 나도 5년 전에 똑같은 상황 겪었어. 우리 아버지도 요양원 가기 싫어하셨어. 근데 결국 가셨어. 강제로. 선배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결정했어. 아버지한테 일주일 뒤에 입소합니다라고 통보했어. 아버지가 화내시고 울으시고 난리였지. 근데 가고 나니까 적응하시더라.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힘들었어. 아버지가 면회 올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 근데 1년 지나니까 요양원 친구들도 생기시고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집에 오시는 거 싫어하셔. 요양원이 편하시대. 선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선배님 후회 안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후회? 당연히 해. 아버지 뜻 무시하고 강제로 보낸 거니까. 근데 안 그랬으면 우리 와이프가 쓰러졌을 거야. 그럼 더 큰 후회를 했겠지. 민호야, 완벽한 답은 없어.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는 남아. 선배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후회는 남는다. 그럼 저는 어떤 후회를 선택해야 할까? 아버지를 강제로 보낸 후회? 아니면 수진을 병들게 한 후회?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수진한테 선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회사 선배가 그러는데 강제로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수진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자기가 힘들면서도 시아버지 마음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2주일째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결정하셨나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답을 주셔야 합니다. 대기자가 많아서요. 저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까지 연락 없으시면 다음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3일 남았습니다. 3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강제로 보내야 할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서 연락 왔어요. 금요일까지 결정하셔야 한대요. 그 뒤엔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아빠는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아버지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우린 어떡해요? 수진이는 한계예요. 허리도 아프고 밤잠도 못 자고. 이러다 수진이가 쓰러지면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내 집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죽으라는 거냐? 아버지, 요양원이 낯선 곳이 아니에요. 전문 간호사들이 케어해주고 재활 치료도 받으시고 다른 어르신들이랑 어울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설득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호야, 너는 모른다. 이 집이 아빠한테 뭔지. 내 엄마 숨결이 여기 있어. 아빠는 여기서 죽고 싶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절대 안 가신대.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금요일까지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버지를 강제로 보낼까? 아니면 요양원 자리를 포기할까? 포기하면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수지는 계속 고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보내면 아버지는 평생 저를 원망하실 겁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요양원에 답을 줘야 합니다.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아침 식사 때 아버지와 수진과 저 셋이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팝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정말 요양원 안 가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못 간다. 아버지, 그럼 수진이가 계속 고생해야 해요. 밤마다 깨고 허리 아픈 거 참고 회사에서 눈치 보고. 그래도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을 보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근데 아버지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어. 내 시어머니가 여기 있어. 아버지랑 약속했어. 이 집에서 마지막 맞으라고.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조금 더 힘낼게요.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습니다. 수진아, 왜 그렇게 착해?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 아버지한테 못하겠다고 말하라고. 수진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놀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흥분했네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입수한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포기한다고 말해야 할까? 5분, 1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요양원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결정하셨나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상담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나요? 상담원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다음 분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강제로 보낼 수도 없었고 수진을 계속 희생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전화했어? 응. 포기했어. 결정을 못하겠더라.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 모르겠어. 다른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야,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걸. 수지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아버지는 언제까지 이 집에 계실 수 있을까? 다음 낙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때는 고관절 골절이나 뇌출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채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박영수 씨와 아들 박민호 씨. 아버지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날 수 없었고 아들은 전문 케어가 절실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해서 출발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결정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질문 하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평생 살던 집을 떠나실 수 있으신가요? 질문 둘. 자녀의 부담과 본인의 바람,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질문 셋.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